그날 제가 VIP 고객님의 대저택에서 마주친 여자는 다름 아닌 저희 동서였습니다. 아니, 절대로 동서가 아니었어요. 얼굴은 분명 동서가 맞았지만 눈부시게 차려입은 행색은 결코 저희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운전기사와 저택 집사들로부터 마치 공주 대접을 받는 것 같은 행동 또한 저희 동서가 할 법한 행동은 절대로 아니었죠. 이에 필시 무슨 내막이 있으리라 생각한 저는 시동생, 그러니까 동서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대저택의 문을 거의 부술 듯이 뛰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광경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동서인 것 같으면서도 동서 아닌 것 같은 여자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그날 제가 목격한 장면은 무엇이었을지, 동서 같으면서도 동서 아닌 것 같은 그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지, 그 놀라운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장을 운영하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애지중지 잘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성실한 친정 부모님을 본받는 딸이기도 했어요. 꽤 이름난 유명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등록금과 학비를 직접 마련하기 위해 방학 때마다 친정 부모님의 공장에서 일을 거들었죠. 물론 다른 직원분들이랑 똑같이 일하며 똑같은 급여를 받았고요. 다만 워낙 성실하게 공부만 해왔던 바람에 또래 친구들처럼 첫사랑의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첫사랑에 빠지게 된 건 졸업을 앞둔 마지막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부모님의 공장으로 이직을 해왔다는 그 남자는 저와는 다르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늦둥이 남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버님마저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몸져 누운 지가 벌써 한참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어렵게 살아온 처지였죠. 그럼에도 제가 그 남자에게 첫사랑의 설렘을 느끼게 되었던 이유는 세상 그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던 까닭이었습니다. 평소 제 이상형이 친정아버지처럼 듬직하고 묵묵하며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태어나 처음 느껴본 설렘을 놓칠 수 없었던 저는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마음을 고백했고,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오래지 않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연의 서두부터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토록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바로 그 길에서 가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 시아버님께서 입원 중이신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예비 신랑의 늦둥이 남동생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시동생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첫인상은 거의 꼬마 산신령님 수준이었어요. 시동생이 글쎄 바쁜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서 아버님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보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저는 시동생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도련님, 같은 병실 식구들은 어쩌다가 돕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시동생이 마치 속세의 사정들을 모두 통달한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형수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병실 식구들 모두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것뿐입니다. 그치만 그런 생각을 하기엔 도련님은 나이가 많이 어리잖아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었으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마련인 나이이기도 하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도련님 나이였을 적에는 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스스로 행동하는 일에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살이라도 어린 제가 나서서 행동하면 어렵고 딱한 분들께서 더더욱 힘을 내실 테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원래 세상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주변 분들께 선행의 씨앗을 베풀고 심어두면 그 선행의 씨앗들이 쑥쑥 자라서 언젠가 반드시 저희 가족에게도 큰 보답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와, 그거 참 멋진 생각이네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큰 생각을 품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몸져 눕기 전에 늘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희 신랑 또한 시동생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도 아닌 공장 직원들의 업무를 솔선수범 도와드렸고 집에서 직접 마련해온 떡 같은 간식들을 형편이 어려운 직원분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비로소 혼사에 있어서 가문과 가풍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의 가풍이 근면성실과 자수성가였다면 예비시댁의 가풍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이타적인 삶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정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근면성실한 친정과 이타적인 예비시댁의 가풍이 합쳐진다면 장차 아주 올바르고 반듯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만 시동생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시아버님께서 기적처럼 쾌차하시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던 바로 그 해에 숨을 거두셨죠. 하지만 하늘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굽어 살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댁에게 아주 크나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축복은 시동생의 신부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명문대를 졸업한 시동생이 오래지 않아 신부감을 처음 인사시키던 바로 그날, 저는 신부감, 아니 예비 동서에게서 아주 깊고 단단하며 고요한 심성을 느꼈습니다. 지난날 처음 만난 시동생에게서 꼬마 산신령님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그날 처음 만난 예비 동서에게서는 부처님을 모시는 보살님 같은 느낌을 크게 받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예비 동서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시동생이 인간적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남편감으로서 훌륭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타적이고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생활이 몸에 익은 사람이라서 정작 자신의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집 밖에 선행을 베푼답시고 매번 자기 주머니를 탈탈 터는 바람에 아내랑 자식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물론 당시 저는 시동생이 인간적으로나 남편감으로서나 둘 다 똑같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비 동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예비 동서의 심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일찍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맏며느리인 제가 직접 그 역할을 짊어졌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예비 동서의 대답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글쎄요, 모름지기 모든 일은 사람하기에 따라서 달린 것 아닐까요? 제가 아내로서 남편을 잘 보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면 저희가 백년해로 할 수 있을 테고, 제가 남편을 그릇된 길로 이끈다면 그건 제가 부덕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하물며 허튼 일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기 위함이면 안 사람인 제가 당연히 지지하고 잘 보필해 줘야죠. 그건 그렇지만 막상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또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몇 끼니 잡곡밥에 맑은 국 한 그릇만 있으면 충분해요. 신랑이나 저나 둘 다 무력도 탐욕도 그다지 없는 사람들이니 살면서 돈 문제로 큰 다툼을 벌일 일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날 예비동서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아주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예비동서의 품행과 목소리에서 산속 작은 암자의 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예비동서는 심성이 수더분하면서도 고요하며 참 진국인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생각은 성격이 꼭 닮은 사람들끼리 참 잘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꼬마 산신령님 같은 시동생과 보살님 같은 예비동서의 만남이라 어쩌면 하늘께서 시동생에게 꼭 맞는 신부감을 점지해 줌으로써 그동안의 선행에 대한 보답을 내려주신 것만 같았어요. 이처럼 꼭 닮은 천생연분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저로서도 두 사람의 결혼을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이라면 큰 문제 없이 한평생 백년해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다소 무례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사과할게요. 동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도련님은 저희 부부가 아들처럼 키워왔거든요. 부모를 대신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만한 질문이셨고 그다지 무례한 질문도 아니었는걸요. 그동안 저희 신랑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앞으로 아주버님이랑 형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비록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모쪼록 어여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살에 깊고 어여쁠 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얼마 뒤 두 사람은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 통해 화촉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두 사람은 역시나 두 사람다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결혼식 축의금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하겠다고? 네, 형님. 신랑이랑 저랑 둘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객분들께 받은 축복을 저희 두 사람만 독차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결혼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축의금 전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해서 불우이웃들을 위해 뜻깊게 쓰기로 결정했어요. 결혼식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결혼식은 최대한 비용이 적게 나오도록 준비해두어서 비용이 크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혼여행도 경주로 소박하게 다녀올 예정이고요. 해외로 신혼여행 가지 않는 대신 소박한 결혼식을 통해서 절약한 금액을 합치면 꽤나 많은 축의금이 남게 될 테니까 그 돈으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동선의 부부는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특별히 재산이 많아서 선행을 베풀 수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동선의 부부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이자 직장인으로서 자신들의 월급을 철저히 계산한 뒤에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변에 베풀었거든요. 주변 독거노인분들의 생활을 돕는 한편으로 그 와중에 적금까지 들어서는 그 돈으로 고아원에 기부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을 솔선수범 찾아다니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고요. 이처럼 주변에 나누는 삶을 살며 동선의 부부는 참으로 오순도순 알뜰살뜰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기본적으로는 동선의 부부의 선행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한 번씩 동선의 부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신들을 위한 비상금이라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고 주변에 베푸는 돈을 조금만 아껴서 자신들을 위해 쓰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동생을 아들처럼 키워왔던 입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동선의 부부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이 워낙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저로서도 걱정의 말을 선뜻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장마철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초여름은 유독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더니만 심지어 장마철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대비가 매일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장대비 속 출근길에 행여라도 사고가 날지 모르니 며칠 동안 임시 휴업을 하자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폭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에게서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지난날 동서의 목소리는 늘 산사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 같았지만 그날따라 처음으로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혹시 지금 집에 계시나요? 오늘부터 회사 임시 휴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 주는 임시 휴업 조치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지 뭐. 그럼 혹시 아주버님은 공장에 나가셨어요? 집에 같이 있어. 우리 친정 부모님네 공장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며칠 쉬기로 했거든. 근데 무슨 일 있어? 늘 차분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목소리가 엄청 다급하게 들리는데. 지금 형님네 옆 동네에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산이 무너져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집이 침수되는 바람에 급하게 탈출하신 분들이에요. 워낙 사태가 심각해서 수재민분들을 도와드릴 일손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죄송하지만 손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쉬시는데 죄송하지만 상황이 워낙에 급박해서요. 알았어.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줘. 그렇게 저희 부부는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서의 다급한 간정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더러 저희 남편 또한 동선의 부부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꽤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마침 TV 뉴스에서 나오는 수재민분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했거든요. 사람이라면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곧장 가까운 대형마트로 달려가서 라면이랑 부탄가스 등 수재민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물품들을 차에 한가득 실어서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수재민 지원 봉사 활동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속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홍수는 자꾸만 불어나고 그런 와중에 연달아 이어지는 산사태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집을 집어삼키고 심지어 저는 계속 비를 맞으며 수재민분들의 대피를 돕느라 생명의 위기를 수차례 넘긴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저체온증 증세를 일으키며 도리어 구조대원들에게 실려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는 그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고 지쳤을 뿐더러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꼈거든요. 저희 남편도 저처럼 녹초가 되어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주저앉기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와중에도 동선의 부부는 이를 악물고 수재민분들의 구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동선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채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저는 동서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날 동서의 얼굴에는 무언가 아주 굳건한 사명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명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어둠이 드리워진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온종일 폭우를 맞으며 사방팔방으로 수재민 구제에 최선을 다한 동서가 그제야 오늘 첫 끼를 먹는다면서 컵라면 2개를 가져와서는 그 중에 하나를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 고생은 무슨,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실려 나왔는데.
아무튼 가만 보면 동서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눈 한 번 딱 감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저도 잘 알죠. 눈 한 번 감으면 인생살이가 훨씬 쉬워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치만 저는 그 눈 한 번 감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운 모습들이 있어서요. 실은 저희 친정 집안이 원래는 고향에서 꽤나 이름난 유지였거든요. 그렇게 동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저에게 꺼냈습니다. 동서의 친정은 고향 마을에서 예로부터 대대로 터줏대감 노릇을 해온 유지였다고 해요. 당연히 가진 재산이 참 많은 부잣집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동서의 친정이 어떤 부잣집이었냐 하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듣자하니 동서의 친정은 훌륭한 부잣집의 표본 같은 가문이었다고 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가문의 재산을 헐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한평생을 힘쓰셨고, 나아가 일찍이 임종하신 동서의 부모님께서는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처럼 집안 자체가 위로는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며 아래로는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하는 가문이었으니 동서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동서의 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은 할아버님이셨고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껏 우리 가문이 일군 재산은 우리 조상님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그러니 그 혜택을 많은 분들께 환원해 드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더군다나 하늘은 선행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 법이니 만약 우리 가문에 흉사가 생기게 될 경우 지금껏 베풀어온 선행들이 우리 가문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전 존경하는 할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요. 네, 맞습니다. 동서는 존경하는 할아버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 위해서, 그리고 그토록 훌륭했던 가문의 일원으로서 선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껏 최선을 다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동서가 더더욱 대단했던 이유는 친정 가문의 영광은 이미 흘러가 버린 옛날 이야기라는 점이었어요. IMF 당시 가문이 쇠락해서 사학재단도 문을 닫게 되고 결국 평범한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동서는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한 철학을 전혀 굽히지 않았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나누는 건 훨씬 힘든 일일 테니 저는 그런 동서를 향해 일종의 인간적인 존경심마저 품게 되었어요. 손윗사람과 손아랫사람이라는 관계를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한 제가 그날 동서를 향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주 뜻밖의 상황이 한 가지 더 생겼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산사태 속에서 대피를 도와드렸던 허리 굽은 할머니께서 당신들의 자녀들과 손주를 모두 데리고 오셔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랑하는 손자들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뻔했어요. 저희 가족들의 행복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도 얼른 은인분께 인사를 드리거라. 그러자 할머니의 자녀와 손자분들이 저에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해왔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저체온증으로 덜덜 떨리던 몸에 온기가 확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따뜻해져서 몸에도 온기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랬습니다. 온종일 지쳤던 피로도
무시무시한 폭우를 향한 두려움도 모두 일순간에 사라진 채로 그것들이 비워놓고 사라진 마음의 빈자리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과 행복이 넘치도록 채웠거든요. 이에 저는 내친 김에 곁에 있던 동서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서야 동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비록 동서의 가문은 IMF 때 쇠락했지만 동서는 여전히 세상 누구보다 큰 부자였어. 가문의 선대로부터 아주 큰 유산을 물려받았거든. 동서가 물려받은 유산은 돈이 아닌 마음의 풍요야. 마음이 풍요로운 것만큼 뜻깊고 소중한 재산은 또 없는 법이니까. 동서는 스스로를 세상 누구보다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워해도 돼. 말씀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힘이 막 샘솟네요. 에이, 그냥 말로만 끝내면 섭하지. 앞으로 나도 동서를 본받아서 나누고 베푸는 삶에 동참하도록 할게. 나도 동서처럼 마음이 부자인 삶을 살고 싶어졌거든. 잠시나마 흔들렸던 나를 깨닫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많이 베풀면서 살아보자. 바로 그날부로 저는 동서네 부부의 선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 또한 함께 선행에 나서주었죠. 덕분에 저희 부부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재산인 마음의 풍요를 만끽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저희 부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의 공장이 해외에서 아주 저렴한 값으로 수입되는 물건들과의 가격 경쟁력 싸움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남편 또한 그 공장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니 당시 저는 친정과 저희 집 양쪽 모두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라고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의 공장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기 위해서 차랑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심지어는 보험까지 해약해서 급한 적재를 메꾸어 드렸죠. 더욱이 저는 일손이라도 돕기 위해서 그동안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낸 뒤 친정 부모님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또한 공장에 급한 적자를 메꾸는 일에 사용했고요. 하지만 결국 공장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공장 설비들을 처분한 돈으로 직원분들의 퇴직금을 10원 한 장도 빠짐없이 지급하셨어요. 공장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에 최선을 다하신 것이었죠.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친정과 저희 부부의 생계가 정말이지 막막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동시에 실업자가 된 저희 남편은 곧장 새로운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지만 재취업은 요원했습니다. 여러 공장들이 이미 기계와 자동화가 되어 있었기에 사람을 별로 뽑지 않는 추세였던 데다가 인건비를 많이 주어야 하는 한국인 직원은 특히나 더더욱이 뽑지 않는 추세였거든요.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직원들만 뽑았죠. 하물며 저희 남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검정고시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저희 남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공장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인 저희 남편의 이력서를 거들떠도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나마 제 쪽은 사정이 훨씬 많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꽤나 알아주는 대학교를 졸업했던 데다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평판 또한 좋았던 덕분에 재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재취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까지 한꺼번에 건사하려면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뼈 빠지게 일하는 만큼 성과급을 더 챙겨받을 수 있는 직종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찾아낸 일이 보험 설계사 일이었어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일종의 영업직이기에 다른 영업직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제가 보험 계약을 따내는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었거든요. 그렇게 보험 설계사가 된 저는 난생 처음 영업 전선으로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평생 일반 사무직으로만 일해왔던 저로서는 난생 처음 뛰어든 영업일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할 요령도 수완도 정말 이제 하나도 없었던 바람에 보험 영업 일을 시작한 이래로 따낸 계약은 딱 5건에 불과했거든요. 그나마도 그 5건 전부가 저를 가엾게 여긴 대학교 동기들이 들어주었던 것이지 실상 제가 영업에 성공해서 보험 계약을 따낸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저의 보험 일은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창 고생하고 있던 무렵에 동서로부터 걸려온 뜻밖의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된 순풍이었죠. 여보세요? 형님, 혹시 오늘 많이 바쁘세요? 바쁘긴 당연히 바쁘지 뭐. 바쁘게 일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문제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 하늘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걱정 마시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카페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늘이 형님에게 보답을 내리는 게 바로 오늘이 될 것 같거든요. 이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동서가 문자 메시지로 주소를 알려준 카페에 나가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30분쯤 지나서였을까요? 얼핏 낯익은 얼굴의 부부가 카페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제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선생님? 글쎄요. 낯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충분히 그러실만 합니다. 그때는 서로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지쳐 계셨고 저는 저대로 어머니를 떠나보낼 뻔했다는 생각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잠시만요. 이제 좀 기억이 나요. 몇 해 전 수해 때 제가 대피를 도와드렸던 할머님네 자제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어머님이랑 저희 자녀들이랑 같이 감사 인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저희 부부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 부부는 지난날 제가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대피를 도와드렸던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셨어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바로 그 감사 인사의 주인공 말이죠. 심지어 그 부부는 저에게 보답을 해주기 위해서 동서를 통해 일부러 약속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서랑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셨나 봐요. 당연하죠.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 수재민들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셨고 복구가 완료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를 위해 힘써 주셨던 선생님께서 힘든 처지가 되셨다길래 저희 부부가 수재민 연합회 대표로서 이렇게 만나 뵙기를 청하게 되었어요. 선생님께 풍수의 보험을 가입하려고요. 살다 보니 그런 행운이 다 생기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 덕분에 생긴 기적이자 하늘로부터 받은 보답인 셈이었죠. 그때 동서가 저를 봉사활동의 길로 이끌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 부부는 지난날의 수해민들 중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분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다들 수해와 같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아주 흔쾌히 풍수의 보험에 가입을 해주셨죠. 또한 수재민들 중에는 자영업이 아닌 일반 직장인 분들께서는 실비보험이나 자녀들의 교육보험을 들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그달의 보험왕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후로도 감사한 보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저와 동서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인연을 맺게 된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셨거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보험 설계사로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니며 인연을 맺게 된 분들은 다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보험의 존재가 훨씬 간절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본래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인데 그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니 그럴 만한 여력은 크게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험만큼 마땅한 방법이 없게 마련이거든요. 보험 하나 잘 들어놓으면 평소 적은 값에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잘못 들어놓은 보험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한 건 또 없겠지만요. 그걸 깨닫게 된 저는 당장 눈앞의 보험 계약 체결에만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약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안내해드렸죠.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보험왕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일부 몹쓸 설계사들과는 다르게 정직한 보험 설계사라는 소문이 퍼져나간 덕분이었죠. 이처럼 보험 설계사로서 승승장구하게 된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여전히 실업자 신세였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생활비가 적지 않았던 덕분에 최소한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마치 비쩍 마른 무말랭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이제 그만 기운 좀 내 자기야. 내일이 잘 풀린 덕분에 생계 걱정도 덜게 되었는데 왜 맨날 그렇게 기가 죽어있냐고 보는 사람 속상하게. 물론 당신 일이 잘 풀려서 나도 좋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맨날 집에서 이력서만 쓰고 있자니 좀 있으셔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사람은 원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법인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말이야. 나도 당신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보답을 받아서 일이 잘 풀렸던 것처럼 하늘이 당신에게도 분명 보답을 내려주실 테니까.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남자 VIP 고객분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워낙 정직한 보험 설계사라는 소문이 파다하길래 혹시나 싶어 전화를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보험에 가입하던 당시에 담당자가 나한테 엄청 바가지를 씌운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나이인지라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정직한 분한테 직접 확인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에 저는 곧장 전산을 통해 VIP 고객님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전임자가 정말이지 엄청난 바가지를 씌워놓았더라고요. 아무래도 VIP 고객님께서 저희 큰아버지 또래의 어르신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높은 수당을 받아갈 목적으로 엄청난 덤터기를 씌워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VIP 고객님께 그러한 사실을 즉시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우선 직접 얼굴을 뵙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지른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희 쪽 직원의 일탈 때문에 VIP 고객님께서 손해를 보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고객님 댁으로 직접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린 뒤 약속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사과의 선물을 준비해 VIP 고객님 댁으로 향했는데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그야말로 고래등 같은 대저택이었습니다. VIP 고객님께서 늦은 나이에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고 고객님께서 알려주신 주소를 통해서 부촌에 살고 계신다는 것 또한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정도로 대단한 저택을 마주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른 침을 꿀꺽하고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대저택의 초인종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문 옆쪽에 있던 차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더니 아주 비싸 보이는 고급 외제차가 차고로 들어갔는데요. 그 외제차의 뒷좌석에 내린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된 저는 기함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운전기사님과 저택 집사님들의 마치 호위무사 같은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저택으로 들어간 그 여자는 뜻밖에도 눈부실 정도로 부티가 줄줄 흐르는 좋은 옷을 차려입은 저희 동서였으니까요. 당시 저는 좀처럼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제가 알고 있던 동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과 옷차림새였으니까요. 분명 동서가 맞는 것 같은데 동서가 아니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고나 할까요. 일처럼 졸지에 크나큰 의문과 맞닥뜨린 저는 일단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의 남편인 시동생이라면 필시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저희 안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다고요? 눈부실 정도로 부티가 나는 옷을 차려입고서는 고래등 같은 대저택으로 들어갔다고요. 심지어 집사님들까지 우르르 나와서 마치 공주님 모시듯이 동서한테 예의까지 갖추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설마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은 지금쯤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네요. 아무튼 자초지종은 모르겠지만 서방님이랑 제가 가족으로서 무슨 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으니까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로부터 약 30분 뒤 시동생이 멍하니 경황 없는 얼굴로 도착했습니다. 마침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날 그 시간에 집주인인 VIP 고객님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시동생이 굳이 위험하게 월담을 하지 않더라도 그 대저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에 저는 자연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집사님께서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던 시동생은 대문이 채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거의 문을 부서뜨릴 지경으로 밀어젖히며 대저택 안에 있는 정원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 또한 집사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릴 겨를조차 없이 시동생을 따라서 대저택 안으로 들어갔고 그날 저와 시동생은 그곳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곳은 아주 멋들어지게 잘 관리된 대저택의 정원, 그리고 그곳을 한가득 채운 손님들은 저도 일면식이 있던 독거 노인분들, 심지어 그분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며 그분들께 마치 대저택의 안주인인 것처럼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사람은 눈부시게 잘 차려입은 동서였어요. 마침 저희를 발견한 동서가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러는 동서야말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르신들이 왜 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야? 동서는 왜 이 집 안주인처럼 여기서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엄청 비싸 보이는 옷까지 차려입고서는. 저야 봉사활동하러 왔죠. 이 집 주인 어르신께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보살펴드리는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VIP 고객 어르신께서 집사님의 안내를 받아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보험회사에서 나오셨나 보구만. 여기는 번잡하니 안채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영문조차 모른 채 안채로 들어가 VIP 고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염치불구하고 동서와 관련된 자초지종부터 여쭈어 보았는데요. VIP 고객님께서도 저와 동서가 한가족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자네랑 내 은인께서 형님 동서치간이라는 이야기인가? 네, 근데 저희 동서가 고객님의 은인인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분께서는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은인의 손녀분일세. 어찌 보면 자네랑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또한 하늘이 점지해 주신 인연일지도 모를 일이기도 하고. 잠시 생각에 잠긴 VIP 고객님께서는 동선의 가문과의 인연을 마치 회고록을 쓰시듯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을 적 나는 소위 말하는 거지였네. 손대는 일마다 줄줄이 말아먹는 바람에 삶의 의지마저 모두 잃어버린 채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지. 그러다가 문득 참으로 만나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서 어느 부잣집 대문 앞으로 향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곳은 상갓집이었네. 그 시절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 이어지는 VIP 고객님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고객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을 등질 결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갓집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아주 극심한 허기를 느꼈다고 해요. 이에 고객님께서는 염치불구하고 상갓집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상주인 할아버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면식도 없는 장례이고 인연이 있는 집안의 상도 아니지만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요. 보시다시피 부조금 한 푼 보탤 형편도 못 되지만서도 은혜를 베풀어 밥 한 끼만 먹여주십시오. 제 인생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이라. 거참 듣기 거북한 말이로구만. 아직 한참 젊은 사람이 말이야. 저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요. 어르신, 그러니 더도 말고 딱 밥 한 끼만 먹여주십시오. 그러자 상주 할아버님께서는 식솔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상갓집을 찾아온 손님을 내쫓는 법은 없으니 이 청년에게 한 상 부지게 내어주게. 술이든 밥이든 원하는 대로 양껏 먹여주도록 해. 상주 할아버님의 배려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면식조차 없는 데다가 부조금 한 푼 내지 않는 거렁뱅이 청년에게 술과 밥을 대접해 준 것도 모자라서 그날 하룻밤 묵을 뜨끈한 방과 목욕물까지 준비해 주셨거든요. 더군다나 이튿날 아침에는 입고 가라면서 깨끗하고 좋은 옷도 한 벌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옷의 주머니에는 적지 않은 돈이 담긴 봉투도 하나 들어있었죠. 그 정도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비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걸세. 감사합니다. 헌데 과객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저는 그저 밥 한 끼만 먹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뿐인데요. 그래 맞네. 내가 받은 부탁은 밥을 먹여달라는 것 하나뿐이었지. 하지만 고작 하나에 그칠 수는 없지. 비록 나는 하나를 부탁받았으나 너댓까지 잘 챙겨주었으니 자네는 나한테 나머지 너댓을 빚진 셈이 아니겠나. 아이고 어르신, 그런 일이라면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요. 저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요. 나한테 갚을 필요 없네. 그 빚은 염치불구하고 밥 한 끼 먹여달라고 부탁했던 자네의 용기한테 갚도록 하시게. 스스로에게 빚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세상을 등질 생각 따위는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빚을 다 갚은 다음에는 이자를 지불하는 셈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할 것이야. 비록 그날 상주 할아버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호통을 치셨지만 거렁뱅이 청년의 귀에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거라 하는 응원과 위로의 말씀 말이죠. 덕분에 그날 나는 삶의 의지를 되찾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끝에 노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크게 자수성가할 수 있었다네. 그럼 혹시 그때 그 상주 할아버님이 저희 동선의 친정 할아버님이셨던 건가요? 그러게나 말일세. 처음엔 나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은인의 손녀분이 맞았어. 노년에 크게 자수성가한 VIP 고객님께서는 은혜를 갚기 위해 동선의 가문을 수소문했지만 IMF 때 집안이 쇠락했다는 이야기만 들려올 뿐 가문의 식솔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VIP 고객님께서는 동선의 가문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일을 맡길 만한 적임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봉사자가 있다길래 그 봉사자를 수소문해 직접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뜻깊은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떻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봉사자의 입에서 나온 집안 이야기가 VIP 고객님이 은혜를 입은 가문의 이야기와 똑같더래지 뭐예요. 덕분에 그 봉사자, 아니 저희 동서가 은인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VIP께서는 곧장 동서에게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을 맡기겠다고 약속을 했고 동서가 봉사를 다니던 노인복지센터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저택으로 모셔서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시동생은 바로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회고를 마친 VIP 고객님께서는 또한 이런 뜻깊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내가 쌓아올린 재산과 부는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네. 그날 그 가문의 어르신께서 나에게 삶의 의지를 되찾아 주셨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러니 지금 내 재산은 나만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네.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 덕분이었던 만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하네. 오직 그것만이 내가 남은 한평생 짊어져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고. 그날 그 말씀이 더더욱이 의미가 있었던 건 지난날 동서의 할아버님께서 당신의 손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비록 동선의 가문은 쇠락했지만 그 선한 유지만큼은 동서와 VIP 고객님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셈이었죠. 하지만 단 하나의 의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가 입고 있던 그 고급진 옷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문제였죠. 이에 저는 정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던 동서에게 되돌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이야기 다 들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죄송해요 형님. 저도 오늘 아침나절에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 그 옷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어르신께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셨다고 하지만 평소 동서 성격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저도 받지 않으려고 했죠. 그치만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옷은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저희 할아버님께 얻어 입었던 옷을 되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받는 선물이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동서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의문까지 모두 풀게 되었습니다. 줄곧 제 곁을 지키고 있던 시동생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저와 시동생은 길게 안도하고 있을 여유도 VIP 고객님과 동선의 가문 사이에 있었던 일화에 오래 감동하고 있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동서를 도와서 잔치에 참석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열심히 대접해야 했으니까요.
물론 기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사회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동서가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제일 처음 한 일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 남편을 복지재단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주버님을 모셔가는 겁니다. 아주버님 또한 저희 부부랑 형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 아주버님이야말로 복지재단 일에 아주 걸맞은 인재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서로부터 2번 구원을 받은 셈이었어요. 동서가 봉사하며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던 덕분에 훗날 제가 보험왕까지 되어볼 수 있었을 뿐더러 실업자 신세였던 저희 남편의 인생 또한 제 길을 찾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그건 저희 부부가 스스로 찾아낸 기적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누가 뭐래도 저희 부부는 참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이 저희 부부에게 동서라는 훌륭한 인연을 점지해 주셨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애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한 후일담을 전해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정직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보험이 고객분들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죠.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동서를 도와서 복지재단 일을 도맡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동서라는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저희에게 내려주신 하늘에게 보답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